데릭 마틴은 런던 남쪽 브라이튼에 있는 경찰서에 들어가서 한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4마디 말을 했습니다. 저는 2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희생자는 그의 의붓 딸 클로이, 배쉬포드와 남편 조쉬였습니다. 오랜 시간 법정을 오가며 지연된 끝에 마틴은 마침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폭력적으로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변호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제 변호사와 모든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2023년 6월 어느 저녁, 데릭 마틴이 브라이튼 경찰서에 들어섰을 때 경찰에 따르면 그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상상할 수 없는 4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2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2사람은 그의 전 의붓딸 클로이 배쉬포드와 그녀의 남편 조쉬였습니다. 아직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사건은 해외로 영국 이스트 서식스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가족 간 유대, 숨겨진 원한, 정신 건강 문제, 그리고 2025년 애도 결론이 안 난 사법제도가 얽힌 비극입니다. 오늘은 조용했던 가족 분쟁이 어떻게 비극으로 번졌고 한 지역 사회가 결말을 기다리며 멈춰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3년 6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브라이튼 인근 해안 도시 뉴헤이븐에서 금요일 오후 클로이 배시포드 30는 4아이의 엄마로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조시는 그날 근무 중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들을 놀라운 부모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유머러스하고 사랑이 넘쳤으며 세상을 자연스럽게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 긴장은 클로이와 조시 사이가 아니라 클로이가 여전히 아빠라고 부르던 데릭 마틴과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데릭은 한때 클로이의 어머니 일레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클로이가 어린 시절부터 키우는데 도움을 줬고 이혼 후에도 클로이는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연락하며 만났고 클로이는 데릭에게 늘 같은 애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6월 이 오기 몇 달 전부터 무언가 달라졌고 마틴은 점점 침체되며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도박에 빠졌고 타임즈에 따르면 빚이 늘어났습니다. BBC도 보도했습니다. 그는 약 1만 1,000파운드의 빚이 있었고 살인 6개월 전쯤 한구울제 복용도 중단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늘 이용당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아침 마틴은 뉴헤이븐의 루이스 로드에 있는 클로이와 조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당국에 따르면입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전고쯤에 일어난 일은 불과 몇 분 만에 벌어졌고 오후 12시 15분쯤이었습니다. 검찰은 마틴과 클로이가 주방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며 아마도 돈에 관한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방어 흔적,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싸운 것과 일치하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따르면 이 공격은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번 주 법정에서 검찰은 수사관들이 마틴이 처음 든 무기가 망치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클로이의 머리 위쪽을 강타했습니다. 잠시 후 마틴은 큰 주방용 칼을 집어들어 클로이를 8번 찔렀다고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상처는 20cm 깊이였고 이로 인해 그녀가 사망했습니다. 오후 12시 20분쯤 클로이의 남편 조시가 집에 돌아왔고 검찰은 마틴이 여전히 그 칼을 들고 조시를 거의 즉시 마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시는 위층 침실로 달아났고 그곳에서 얼굴과 목에 여러 차례 칼에 찔리고 둔기로 인한 외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마틴이 현장 벨트로 조시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벌어진 후 BBC는 검찰에 따르면 마틴이 집안을 돌며 체계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침실 문 손잡이를 제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부부의 시신을 발견한 곳이자 집 앞에 있던 초인종 카메라를 분리한 곳입니다. 그는 이후 집을 떠난 것으로 보이며 그날 오후 손주들을 학교에서 데리러 어디로 갔을까요? 수사관들은 그가 클로이와 조쉬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들을 피스헤이븐의 코스타 커피와 맥도날드에 데려간 뒤 일레인 스터지스 집에 맡겨 안전하게 보살피게 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그가 또한 마다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가 마다이에게 부모님이 크게 다투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잠깐 시간을 내서 앞사이드가 션 디디콤의 재판 보도를 후원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사이드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앱은 무료로 주유나 식료품 등 필수품 구매 시 현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유할 때도 앞사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점심을 먹으러 나갈 때도 앞사이드를 쓸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뭔가를 살 때도 앞사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현금 환급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네, 이건 실제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이 돈은 업사이드 앱에 표시되며 바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무료 업사이드 앱 설치 후 원하는 상품 혜택을 선택하세요.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앱 안내만 따르면 현금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 확인은 설명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 후 업사이드 다운로드로 가능합니다. 꼭 프로모션 코드 ELSISI 바를 사용하세요. 첫 주유 시 갤런당 35센트의 특별 환급 혜택을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주유 시 갤런당 35센트 추가 환급 일회성 혜택 프로모션 코드는 ELSIE 사이드바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일레인에게 정말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곧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정리하려고 사이드바에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국제법 변호사 데이비드 테프리,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와 갑작스러운 폭력 행위가 관련된 사건에서 맞죠? 영국 법은 혐의의 심각성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영국 수사관들은 이런 범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국에서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살펴볼 것이고,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백을 한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가 이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는 왜 그 살인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만난 사람들을 기반으로 한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에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 그의 정신 이상 방어입니다. 네, 그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건에서 그들이 쌓은 증거들, 보안 카메라 제거, 건물 내 휴대폰 폐기 등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계획적 범죄나 사법 방해를 얘기할 때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정신 건강 문제를 제쳐두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계획성이나 사전 모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카메라 등 몇몇 행동에 대해선 맞아요. 그는 예전에도 그런 행동을 했었죠. 사전 모의를 보여주는 범죄들과 달리 그의 의붓딸의 휴대폰을 처분한 것은 범행 후에 일어난 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 모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적어도 어느 정도 증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손자는 그가 정말 성격이 나빴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사건이 될 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봅시다. 당신이 아는 한 영국에서 폭력 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정신 건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가 우울증이나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유죄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것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영국에는 맥노튼 규칙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180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임을 모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신 이상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형벌이 매우 다르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영국에는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적 문제로 인한 책임 능력 감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혐의를 경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정신 이상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더 많은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로는 이것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우울증 병력이 있는 듯합니다. 그는 우울증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그 약을 소위 범죄가 일어나기 약 6개월 전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은 그가 아마 활용할 만한 것들입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는 2명의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를 전문가로 세워서 범죄가 발생했을 당시 그가 정신 이상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분명히 여기 미국과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어 전략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아이들을 일레인 집에 데려다 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브리티시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보도에 따르면 일레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레인,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일이 믿기지 않아. 어차피 모두가, 특히 아이들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알아. 나도 어차피 나 자신을 미워해. 제발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줘. 그는 클로이의 휴대폰 잠금을 풀고 딸이 보낸 메시지를 읽은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엄마가 오늘은 안 된대 라고 답장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데이비드,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일이 끝난 후에요. 방금 정신 건강과 방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가 전 부인에게 보낸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조금 어색하고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의 사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자신이 정신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이 증거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한 저도 동의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이에 대해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도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우리 시스템에도 있습니다. 이건 소문이 아닐 겁니다. 혹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그 메시지들이 애매해 정말 자백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브라이튼 경찰서에 직접 들어가서 자백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경찰에게 저는 지금 두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마틴은 아무런 저항 없이 경찰서에서 체포되어 밤새 관찰을 받았습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마틴은 조사에서 이성을 잃었고 살해 계획은 없었다고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6월 10일 마틴은 공식적으로 2건의 살인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제 데이비드,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누군가가 자백했다고 할 때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강요된 자백인가? 라는 점입니다. 그랬나요? 권리 고지받았나요? 상황과 정확한 발언은 무엇이었나요? 영국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게 같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다른 건가요? 이건 꽤 명확하고 완전한 자백처럼 보이네요. 변호인 측에겐 정말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영국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미국에서도 사실관계를 보면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전처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자백을 하러 갔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이 자백이 강제로 끌려가서 한 신문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의 변호사들이 그를 벗어나게 하거나 자백을 무효로 만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제되는 거죠. 이제 그가 이걸 인정한다면 왜 우리가 그가 한 모든 말을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죠. 만약 계획된 게 아니었다면 꼭 미리 계획된 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의 마음은 아마도 돈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와 클로이가 그가 그녀를 살해했다고 주장되는 사건 전에 어떤 다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신이 아는 바로는 그 다툼이 도발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그게 영국에서 살인 혐의를 어떤 식으로든 감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순간의 격분 같은 상황에서요. 네, 순간의 격분이라는 점이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요소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그가 갑작스럽게 그리고 분노나 순간의 격분 때문에 행동했다고 믿는다면요. 하지만 두 번째 사람에게는 그 변호 논리를 펼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붓딸을 죽인 후 그녀의 남편을 기다렸다가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더 계획적인 범죄처럼 보여서 그가 어떻게 변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들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한 영국 타임즈에 따르면 마틴이 클로이에게 약 $800를 빌려줬고 클로이는 그 돈을 갚고 있었습니다. BBC는 마틴이 약 1만 $1,000의 빚을 지고 있었고 대부분 도박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클로이가 사망할 당시
빚이 약 200달러로 줄었다고 합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마틴은 수년간 클로이와 조슈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자동차 1000파운드, 공과금 600파운드, 가족 경비 1500파운드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죠? 이게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변호사인 데이비드가 이 재정적 분쟁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제가 그 숫자들을 나열해보면 이게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일 수도 있겠네요. 이건 분명히 검찰이 입증하려고 하는 동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확실히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죠. 분명히 어떤 빚을 받기 위해서라도 폭력에 의존할 수는 없지만 이건 아주 작은 빚이고 가족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돈을 빌려주는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꽤 흔한 일이죠. 그래서 그녀가 자신에게 200달러라는 아주 적은 돈을 빚졌다는 사실에 분노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그가 그녀를 공격해 죽인 이유나 변명이 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마틴은 비극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한구울제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여러 정신과 의사와의 인터뷰에서 마틴이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들의 의견은 마틴의 우울증이 정말로 책임을 면제할 만큼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아마 전에 이 부분을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대결이 될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전문가들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 경험이 많고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진단한 경험이 풍부한 훌륭한 전문가들을 데려온다면요. 그리고 그들이 아시다시피 그걸 입증할 수 있다면요. 그들과의 면담과 그의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심신미약 방어를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현재 브라이턴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은 10월 6일에 시작됐습니다. 참고로 거기까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BBC에 따르면 마틴은 2023년 8월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마틴은 살인을 자백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과실치사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마틴을 재판 전 구금하기로 했고 재판은 2023년 11월로 예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재판은 5번이나 연기되었습니다. BBC가 검토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7만 5천 건의 크라운 코트 사건이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적체가 너무 심각해져서 일부 신규 사건들은 2029년까지도 일정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비드는 그런 일이 영국에서 얼마나 흔한 일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시스템과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우리도 엄청난 적체가 있거든요. 판사도 부족하고 검사도 부족해요. 이게 영국 시스템에서 새로운 일인지 아니면 사법 시스템 예산이 줄어서 생긴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계속해서 재판이 연기되는 것이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신속히 해결되고 더는 지연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피고인이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며 심지어 자백까지 했다는 사실이 당신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나요? 아니요, 그건 영국에서 존재하는 정신능력 저하라는 방어 논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가 노리는 부분입니다. 그는 완전한 무죄를 받지 못할 걸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신 이상 무죄 주장이 성공하지 않을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신미약으로 혐의를 줄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재판은 3주간 예정돼 있습니다. 주목할 점이 있나요?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해 증언할 가능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적 범행과 첫 번째로 주장된 살인과 두 번째로 주장된 살인의 차이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계획성 측면에서 더 흥미롭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기다리며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투퍼리,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 주세요. 저를 X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시 웨버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